사회복지법제론의 첫 시간인데 사회복지법제론은 핵심 요약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 정도만 보시면 사회복지법제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의 지엽적인 부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사회복지법제론의 이 얇은 핵심 요약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외울 것은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역대 기출문제에 개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나눔 CPS에서 출간된 것은 다 개정된 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오른쪽 위에 수정이라고 써진 것이 바로 다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법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은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론이 한 3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5문제에서 22문제 정도 그게 이제 강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총론 앞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반적인 법의 목적 중에 사회정의 실현이 있습니다. Social Justic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평균적 정의. 이 평균적 정의를 산술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 절대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평균적 정의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분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는 위에가 절대적이었으면 이거는 상대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법규에 위반된 행동을 했다. 경범죄, 중범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똑같은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적 정의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당연히 형량이 달라야 돼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량이 더 높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배분적 정의, 상대적 정의, 비례적 정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이게 평균적 정의,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바로 비례적 정의, 배분적 정의, 상대적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거든요.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관계상 급부와 반대급부, 손해와 배상,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나오면 이제 평균적 정의, 절대적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평균적 정의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배분적 정의를 보면 바로 나오죠. 진하게 돼 있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것은 다른 방법으로입니다.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격차, 차이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려하는 비례적 평등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비례적 정의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비례적인 의미가 있다. 차이에 따라서 다 이제 비례해서 형벌을 준다든지 또는 급부나 반대급부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배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문법입니다. 이거는 잘 나와요. 별표 2개 치시고, 자, 성문법의 첫 번째가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넘기시면은 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명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조례와 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문법이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헌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근본 규범이고요. 가장 효력이 강한 상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복지권, 생존권이라고도 하고 사회권이라고도 합니다. 복지권, 생존권에 관한 최초의 헌법적 규정은 독일에 있었고요.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창기 시험에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적인 규정으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31조에서 36조까지 생존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생존권 밑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일명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 확인학습 볼까요? 기출문제 확인학습에 있는 것은 다 체킹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이제 만약에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 옳게 고쳐놓은 것들이니까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환경권이거든요. 사회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가 환경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헌법 35조 2항에 있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권이라고 하죠. 일명. 이 교육권은 헌법 31조 1항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근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근로 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근로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2조 4항에 있습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하실 거고요. 자, 이제 헌법 전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4가지를 쭉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사회복지와 연관된 거다. 왜 사회복지와 연관된 거냐? 사회권적 기본권이 바로 우리가 마샬의 이야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이 사회권이 바로 복지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생존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환경권도 나오고 근로권도 나오고 교육권도 나오는 거예요. 자, 헌법 전문 들어갑니다. 헌법 전문은 이게 통째로 한 문장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사회복지와 좀 연관성이 있는 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 기회균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라고 했어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게 이제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어서 사회복지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2번째 들어가는데요. 이게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별표 2개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게 이제 헌법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이게 점점 더 깊이 있게 나와요. 문제가. 이제 낼 거 다 냈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나온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자, 법령의 제정에 관한 여기서 꺼내야 돼요. 헌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문제에다 낸 거죠. 첫 번째 1번은 뭐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헌법 95조에 보면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들을 말하죠. 끊어요. 자,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각부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각부 장관이 부령을 발하는 건데 이 부령이 뭐냐면 시행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법률안 제출은 뭐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잖아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법안 제출을 행정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헌법 제52조에 보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여기서 꺼내야 되겠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하는 건 당연히 아시니까 출제위원이 정부로 낸 거죠. 정부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깊이 있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란 게 있어요. 이 국무회의의 심의기구인데 이 심의 안에 법률안 심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안 심의? 이건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틀렸다 하시면 안 돼요. 정부도 법률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헌법 제89조 다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자리 밑줄. 그래서 쭉 내려오면 3번 봐보세요. 3번.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국민투표안이라든지 조약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안이 있잖아요. 법률안의 동그라미 그리고 대통령안이 있어요. 대통령령안이 바로 시행령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3번 정도 아시면 돼요. 3번의 별표. 헌법 개정안도 심의 거쳐야 되고 국민투표안도 심의 거쳐야 되고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이런 것들이 다 심의를 거쳐야 되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이 많은데 이 내용들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1번에 보면 국정의 기본계획, 정부의 일반정책 당연히 심의해야 되겠죠.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도 심의를 해야 되겠죠. 예산안 결산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기획재정 쪽이니까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많이 들어보셨죠? 긴급명령도 명령에 해당되거든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긴급재정명령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가가 이제 상당히 큰 재난에 빠져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급재정명령을 그냥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바로 하면 안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에 대한 중요사항, 국회 임시의 집회 요구, 영전 수여, 사면, 가명,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확정,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 해산의 제소, 정부의 제출,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리고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도 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국립대학교 총장님들 있잖아요. 사립대학교는 상관없고요. 이 국립대학교 총장만큼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3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법제론 시험이라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동그라미. 이 지문은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21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53조 제7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법률안이 이제 딱 통과가 되면, 국회 통과되면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서명, 공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헌법 53조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숫자를 좀 조심하시고 헌법 53조 1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한다 했었죠. 10월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라고 했어요. 10월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시뮬레이션을 하면 자,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다. 그러면 정부로 이송한다. 자, 그러면 이송되었잖아요. 이송된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이 이 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자,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국회 폐회 중에도 또한 같고요. 자, 둘 다 15일 이내잖아요. 근데 15일 숫자에서 1번이 중요하고 2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부서를 이제 이의제기하면서 환부서를 보내는데 환부를 하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알아서 자기가 수정해 갖고 보내면 안 돼요. 수정해서 보내면 안 되고 다시 의논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이 3번에 있어요. 3번 별표. 자,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법률안을 수정하여 여기서 끊어요.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예요. 여기 마지막에 있다 X.
대통령이 수정해서 어떻게 제의를 요구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의해 주세요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지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 X입니다. 자,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국회에 이제 제의를 보냈죠. 제의 환부했잖아요. 대통령이. 뭐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뭐예요? 네, 제의를 해요. 제의를 이제 붙이고 국회의장이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전과 같은 의결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그 제의를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제의했는데도. 그러면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수정 제의가 될까요? 더 이상 제의가 될까요? 법률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뭐. 그 다음에 대통령이 10월 이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1번에서 10월 이내에 공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요구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5번도 체킹해 주시고요.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뭐 해야 되죠? 네, 법률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럼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어요. 공포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놔두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거 나왔다겠죠. 여러 번 나왔다 했어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쭉 보시면 15하고 20이 보여요. 요 숫자 15, 20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맨 위에 있는 15일 이내 하고요. 7번에 있는 20일을 경과함으로써 나오죠. 그 두 가지의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 53조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53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 별표 2개. 여기까지가 헌법입니다. 헌법의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아시죠? 국회 의결을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률이에요. 법률이라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을 말하며 배배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뭐 지금 간단히 써드리면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겠어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은 두 가지라 그랬죠. 대통령령, 그걸 시행령이라고, 그 다음에 총리령과 각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게 이제 하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조례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자치법규라고 그래요.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서 자치법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위법이 되고 이게 가장 하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의결하는 거니까.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 됩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이건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법률 집행과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인데요.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발하는 명령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에는 뭐 써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여기는 이제 총리령과 부령이 있다.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과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